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마찬가지 큰 변화 없었고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4,900억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100억을 매수했고요. 연이어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계속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840억 매도되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260억을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이제 60일선을 저항을 맞으면서 점점 이제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 없이 계속 이제 보합이라든지 약하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밀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리밸런싱 이후에도 큰 반전 없이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좀 반전이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아직 시장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증시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매도했고요. 4일 정도 해가지고 8천억 이상, 지금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를 이탈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늘 연기금 투자자는 크게 매수하지 않았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연일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저 매도세를 모두 받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694포인트로 살짝 반등했는데요. 확실히 약합니다. 네,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크게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큰 반등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21선과 갭이 좀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갭을 줄이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코스닥이 좀 살아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인데요. 해외 증시는 나스닥 0.6% 떨어졌고 다우도 0.3% 떨어지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크게 이 오른 것만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니케이는 0.5% 정도 올라가면서 거의 부합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상해 종합도 큰 변화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 전체가 별로 변화가 없었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2.5원 정도 올라서 1395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고점을 찍고 크게 1400원 초반을 뚫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 말이죠, 그죠? 주 후반 정도에 이 환율이 또 급변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상승을 한 뒤에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채로 상방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 기준금리를 낮춰놓은 상황인데요. 깜짝 인하죠. 이거는 사실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도 금리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였죠? 달러에 대한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4.5%인가요? 지금 진행 중인데 한국은행의 금리가 3.25%다. 그럼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이 가치가 점점 높아지겠죠. 이
차이가 유지가 되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죠?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갭이 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4.5%가 12월에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이 환율에 대한 차이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렸느냐?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증시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한국의 내수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근데 금리를 내렸더니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를 언제까지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대한 양이 엄청나게 많다. 미국 증시가 강달러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확실히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언제 저 부채가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터지는 순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전달 대비해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전체 이 올해 수치를 보신다면 뭐 평균적인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 뭐 그 다음 달 이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이 환율을 방어를 한다면 이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겠죠. 근데 그 방어를 하는 만큼 어디서 이제 다른 수입원들이 있다면 확실히 이제 이 수치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를 하고 방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금리를 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한번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환율에 대한 상승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1,400원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점에서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크게 변화 없습니다. 오늘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뭐 0.6% 정도 올라가면서 크게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69달러, 천연가스는 좀 이제 떨어져서 3.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다행히 단기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안정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채권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는 4.27%로 진행 중이고요. 고점을 찍고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점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더 안정화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달러에 대한 강세가 더 예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상승이 더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저 국채금리에 대한 수치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1.66% 상승했고요. 21,4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코스피는 보합 수준이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힘을 내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뒤에는 크게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진행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전날과 유사하게 뭐 크게 많지 않은 채로 21,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전날과 유사했습니다. 389만 주로 거의 변화 없었고요. 이틀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한번 내렸던 거를 다시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MSCI의 연장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도 매수를 했고 오늘도 지금 이 24만 주에 대한 이 주인공이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가 리밸런싱 이후에도 지금 패시브 자금 유입 이후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11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내일까지도 골드만삭스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매수가 집중될 때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이 주가가 그러한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를 가둬놓고 올리고 떨어뜨리고 올리고 떨어뜨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특정 단가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단가를 다 맞춰서 유입이 끝나면 11월 30일이 끝나면 자 이제 12월부터는 다시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올라갔다면 충분히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그런 움직임이 아니죠.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재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호재가 12월에 나올지 아니면 당장 내일 나올지 1월, 2월에 나올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재를 이용해서 이때 이제 매도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서 호재 띄웠을 때 뭐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 호재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고점인지도 사실 모르고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봐야지 이게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에 대한 예상은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조금 이제 지루하다 싶으면 일부 이제 물량을 회전시키면서 익절을 해서 더 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고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확실히 지금은 우리가 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떨어지느냐 더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고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영역을 뚫고 나간다면 상당히 크게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자, 리밸런싱 이 당일에 이제 매도가 좀 크게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물량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3만 주가 매수되었고요. 금융 투자 10만 주, 투신 7만 8천 주, 연기금 투자자 6만 4천 주에서 골고루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때 투신 연기금 잠깐 매도했지만 사실 뭐 그 물량 그대로 지금 메워주는 모습이고요. 사모펀드가 이제 매도하고 크게 지금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 물량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골드만삭스가 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고요. 그게 기계적인 매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히 좀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그죠? 호재를 예상하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사실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도 네, 오늘은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10만 주 정도 줄어들었고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원을 보시면 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24만 주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총 이제 전날은 37만 주 매수해서 또 이틀 동안 한 6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1040만 주를 매수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골드만삭스가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듯 하지만 다시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러한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이제 외국인 물량이 추정과 당일에 동일했고요. 31만 주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율은 23.24%로 진행이 되었고요. 내일 장에서 만약에 힘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이제 기관 투자자의 어떤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내리냐 오르냐가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나와야 한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종목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온라인이라고 하죠.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 염가 이전을 반대한다라는 또 의결권 권유 대행 공시를 하였습니다. 의결권 이제 권유 대행이라고 하면 이제 전자투표에 이제 의결권을 미리 행사를 하고 12월 12일에 그 투표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그걸 이제 미리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며칠에 진행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금감원이 지금 동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제시한 합병가액, 수정가액이 두산 밥캣의 가치를 따졌을 때 46%에 대한 지분을 72,700원에 지금 가치를 매겼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온라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개 경쟁 입찰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산 밥캣의 자산과 그 다음에 두산 밥캣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이 72,000원을 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PER과 같은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당연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합병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합병에 대해서 좀 이제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합병을 반대를 할 겁니다. 네, 반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이 좀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었었지만 그게 조금 보완이 되긴 했고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의 그냥 단순히 주식 가치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합병이 수행이 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그런 장치를 걸어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최후의 수단으로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때 만약이라도 1월 25일 전에 그죠?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을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면서 지금 주가는 이제 21,000원, 22,000원을 왔다 갔다 하지만 혹시라도 주가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우리의 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최후의 그런 권한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매수 청구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90원이 그 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찬성을 할 거든 반대를 할 거든 일단 주주 입장이라면 최소한 이 장치를 해두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합병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제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 이제 두산 밥캣의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치보다 훨씬 이 저평가되게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죠? 부동산에 대한 절대 가치가 지금 이제 감정가라고 할까요? 네. 감정가라고 하고 실시간 거래가라고 합시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뭐 서울의 특히 뭐 강남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금 현재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는 훨씬 높은 한 뭐 빌딩 가격이 한 400억이라고 합시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당장 내가 뭔가 다른데 급하게 투자를 해야 될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저것 이제 현금을 마련해 보았지만 크게 돈이 지금 없고 오히려 이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니 이 부동산을 팔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려고 막상 보니 그것을 받아줄 만한 이 기업들이 없다. 그죠? 그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400억의 매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깎아서 뭐 350억이나 300억이나 이렇게 점점 내리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맞겠지만 현재에 대한 이 돈에 대한 필요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상충하는 부분을 지금 적절하게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절대 가치를 외친다면 지금 이 합병을 무산시키거나 반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400억에 대한 이 빌딩이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 팔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에게도 수익이 될 수 있고 나랑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그 파트너에게 어느 좀 싸게 넘겨주겠다. 이러한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을 이제 뭐 시너지를 내겠다. 뭐 그런 명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성을 보면 사실 제가 분석을 해봤지만 크게 지금 뭔가 빛을 낼 만한 사업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밥켓에 이제 합쳐져서 뭐 영업적인 시너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크게 뭐 5년 안에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겠다?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두산 그룹 입장에서 지주사 입장에서 두산 밥켓을 팔기가 아까웠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유상증자를 할 만한 돈은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두산 밥켓을 떨어뜨리는 것을 고려한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계속 엮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짜증났던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무튼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합병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합병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 거래 정지가 되고 다시 열렸을 때 바로 두산 밥켓 로보틱스는 팔아도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로보틱스 지금 매출액 얼마 되지 않고 적자인데 그거 받아서 뭐 하냐? 그거 왜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밥켓이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밥켓에 대한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받는 거 그리고 자산 가치가 그만큼 불어나는 거는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 밥켓 입장에서 가장 큰 손해죠. 네, 밥켓 주주분들이 정말 이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에너빌리티만 지금 찬성 반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합병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함으로써 진행되었던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에 투자를 했던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두산 밥켓의 절대 가치를 분석해서 이게 합병이 맞냐 아니냐 이거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을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야 됐고 그거를
아무튼 결국에는 꼼수를 써서 경영진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과를 발표한 거다. 근데 그거를 지금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진행되니까 결국에는 통과를 시켰던 거고요.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야죠, 뭐. 네, 그죠? 우리의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살리면서 그냥 이 상황을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일정은 이제 12월 12일에 주총이 열리고 11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투표에 대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네,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에 내 권한을 넘겨서 대행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합병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한수원이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또 네덜란드에서 리턴 매치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이제 원전 부지의 선정을 이제 작업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원전도 이제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기 자금이 20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짓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원전 관련 인력들이 지금 한국에 방한을 하게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네덜란드의 가장 큰 기업인 ASML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미국보다는 사실 한국과 더 산업의 그런 연결고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점을 살려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 한국의 원전을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결국엔 한국을 선택하더라도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대한 수출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소식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월 이제 28일인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연말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그동안 눌러있던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뭐 코어 파워라고 하는 곳과 해상 원전 건설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과 해안 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상 원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SMR 관련 건설 기업들과 이런 기업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과 그다음에 초소형 모듈 원전이 주목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엔 설계를 하고 나서 어디에다 이제 설계를 한 것을 맡겨야 될 텐데요.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계도를 넘겨야 됩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처음 보는 업체에다가 넘길 수도 없고 경쟁 국가에다가 넘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잘 수행해오던 우리 도면을 검토해오던 기업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일본의 그 도시바 쪽, 그죠? 도시바가 또 웨스팅하우스 최대 주주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은 최근에도 이제 일본이 계속 이제 원자력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확실히 일본의 이전보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살리고는 있지만 인력이 부족할 거고 그런 생산 시스템이 당연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웨스팅하우스의 구미를 확 당겼으면 좋겠고요. 내친 김에 이제 안덕건 산업부 장관이 가능성이라도 얘기했듯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결국에는 인수까지 노리는 최대 주주까지 노리는 그러한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전혀 없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EDF가 원전 6기 건설에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유사하게 지금 이제 유럽 내에서도 EDF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만큼 지금 EDF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프랑스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마저도 덤핑 수준이 비싸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조용해졌죠. 그래서 정말 덤핑이었다면 계속 이슈화를 시켜서 깊이 분석을 했어야 될 텐데요. 한번 써먹고 이제 조용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결국에는 정쟁으로 계속 활용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체코에 대한 본계약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힘을 합쳐서 지금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계속 이제 태클을 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프랑스가 흐뭇하겠죠. 네,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생각한다면 그 빈틈을 EDF가 저렇게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와 가격을 비슷하게 들이밀면 친EU 국가인 유럽의 국가들은 프랑스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초기 진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진입을 이제 서서히 하나둘씩 뺏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점점 쇠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빠르게 고준위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제발 그런 법안들을 좀 빨리 지금 필요한 것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연말에도 뭐 진행될지 말지 아직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계속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움직임들이 우리 이 정쟁으로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 타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제조 강국 기업이 국가가 지금 이제 빈틈을 보인다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또 다른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AE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원자력 연료가 UAE 핵 연료 공장 물밑 수주전을 하고 있다. 정찬진 사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아부다비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한 것 같고, 올해 초에 입찰 공식화를 해서 이제 프랑스 프라마톰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 연료 공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핵 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스크까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AE의 그런 이제 추가 발주권에 대해서도 이제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1에서 4호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완공시켜줬고 상업 운전을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발주가 진행되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거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밑바탕 그림,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 그림인 것 같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빵 터지는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2025년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2026년까지, 그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이 앞으로에 대한 그런 산업의 아주 큰 성장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아마 그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우리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르웨이의 노스크사인가요? 네, 노스크사와 그 다음에 X에너지가 SMR 도입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 MOU 체결이면 사실 이 계약에 대한 거의 초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고온가스 냉각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제 노르웨이도 검토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했던 이 X에너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 최근에 X에너지가 아마존에 큰 투자를 받았고 향후 이제 차세대 모델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뉴스케일 파워보다도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 X에너지의 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 개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확실한 수주 소식을 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케일 파워가 주로 수주를 많이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런 이제 차세대 SMR인 X에너지가 또 주목이 됩니다. 자, 여러모로 이제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뭐 사실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병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12월 12일 주총 이후가 진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7월 11일, 최소 7월 11일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중간에 매수하고 다시 팔았다가 사고, 요거는 안 됩니다. 추가로 매수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지금까지 왔고, 그 다음에 11월 12일에 이제 기준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합병 반대 기간에 합병 반대를 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합병이 반대되어서 무산이 되었다, 그러면 매수 청구권도 당연히 행사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합병이 결국에는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지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잠깐 이제 비를 피하거나 뭐 조금 이제 사리면서 진행하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저는 가만히 있고요.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뭐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상황들도 대비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상황이 저는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본다면 당연히 오래 가야 되겠지만, 증시에 그런 큰 파장이 또 예상된다면 잠깐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